네, 이번 시간에는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법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법부 할 때의 법원은 아니고요. 법의 원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존재 형식, 인식 근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행정법을 무엇을 통해 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근거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행정법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당연히 법이요. 그 법 두 가지 종류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성문법원, 한 가지는 불문법원이요. 그래서 행정법의 법원, 즉 행정법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성문법과 불문법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행정법의 특성을 잠깐만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단일법전이 부재되어 있다. 통일법전이 부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법은 행정에 관련된 모든 법들을 통칭해서 행정법이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무수한 법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행정법을 이해해야 되는데 성문법으로 된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불문법으로 된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성문법으로 된 게 좋지 않겠습니까? 왜? 성문법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대부분이 성문법주의, 성문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문법은 문서로 이루어진 법을 성문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 분명하게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문법이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에 대륙법계 국가가 아닌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이 존재하지가 않죠.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보통법이라고 하는 불문법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공법과 이론의 구분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당연히 국민이 안정된 법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문법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측을 위해서 성문법을 기본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근데 행정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서로 된 법으로 행정을 규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문법도 보충적으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규제 영역을 성문화시키기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문법이 보충적으로 활용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보충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성문법이 없을 때 적용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성문법이 차마 규율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때 그때 불문법이 적용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법과 불문법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뭐가 우선한다? 성문법이 우선한다. 왜? 불문법은 보충적으로만 활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들 성문법원이 뭐가 있는지 이미 알고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가 헌법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명령, 조례, 규칙 그런 것들이 있었었죠. 하나하나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은요, 국가의 기본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법으로서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모든 법은 헌법을 위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법률이 있죠. 그래서 건축법, 식품위생법, 다양한 법들을 법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법률이 굉장히 행정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왜?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을 법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개별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효력을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법률이나 자치법규, 즉 조례와 규칙에 비해서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명령이 있었죠. 명령. 명령은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 두 가지가 있고요. 행정부, 즉 중앙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이 외에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규라고 해서 조례와 규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방정부에서 만드는 법,
이런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은 헌법이 맨 위에 있겠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 규칙, 이런 식으로 그런 법들에서 행정법을 이해할 수 있다. 즉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법률에서는 위험한 개는 입마개를 해야 된대요. 근데 법규 명령에서는 위험한 개는 입마개 할 필요가 없대요.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뭐가 더 우선할까요? 당연히 상위법이 우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이 우선이 원칙이 된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원칙이고요. 두 번째로는 신법이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개정이 되었대요. 그럼 개정된 법이 적용될까? 아니면 구법이 적용될까? 당연히 개정된 법, 즉 신법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법과 구법이 충돌할 때에는 당연히 신법이 적용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건 제가 상황을 한번 적어 드릴게요. 여러분, 형법이라고 하는 법 알고 있으시죠? 절도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살인 같은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형법이죠. 이 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행, 절도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학교폭력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형법과 학교폭력법 중에 뭐가 일반법일 것 같으세요? 형법이 일반법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특별법은요, 특정한 상황,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학교에서만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보다는 특별법의 위치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형법에서는 폭행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처해야 된대요. 근데 학교폭력법에서는 폭행을 처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처한대요. 그러면 둘이 충돌이 되겠죠. 뭐가 더 우선할까? 당연히 특별법이 우선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가 있겠죠. 형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형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과 부딪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뭐가 다 우선할까? 그래도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왜? 그래봤자 일반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법 우선의 원칙과 그 다음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충돌할 때에는 구법인, 특별법인, 신법인, 일반법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법들이 충돌할 때에도 다 원리에 따라 가지고 해결을 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국제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국제법은 조약, 그 다음에 국제관습법 이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조약과 국제법규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요 목차 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조약이라고 하는 단어, 국제법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이런 성문법원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 그게 궁금해진다는 뜻이겠죠. 첫 번째로 조약의 개념을 보시게 되면은요, 조약은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예컨대 UN 같은 게 있겠죠. 그들 사이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약속을 체결하거나 한미 FTA 뭐 이런 거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UN 간의 어떠한 특정한 약속을 행하거나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는 뜻이겠고요. 자, 그럼 조약을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은 명칭이 상관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한미 소파, 여러분 소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파 이름이 사실 굉장히 깁니다.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협정 이렇게 끝나고 있죠. 용어 자체는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충분히 법적인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약이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은 충분히 행정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판례이고요. 두 번째 판례를 보시게 되면은 마라케시 협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협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끝나죠. 조약이 아니라.
그치만 여전히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요약하게 되면은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그들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이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행정법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법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국제법규는요,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가입하진 않았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원칙들을 국제법규라고 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포로의 지위에 관한 제네바 협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포로는 함부로 살인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직접 가입하지 않고 있더라도 충분히 통용되고 있는 원리들이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은 행정법이 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약이나 이런 국제법규가 과연 성문법 중에서 어떤 포지션에 해당될까 궁금해질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약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우리 헌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헌법 제 60조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 그 다음에 국민의 재산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조약은 단순히 국가 간의 약속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원칙적으로 원래 조약은 국가와 국가기관의 약속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겠지만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을 때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조약은 어떠한 효력을 갖게 되냐면은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체결된 조약은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효력을 갖게 되냐?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요약을 하게 되면은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체결이 되는 경우에는 그 조약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조약이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판례, 그 다음에 학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법률, 명령 두 가지의 효력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그럼 국제법규 하나 남았네요. 국제법규. 국제법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국제법규는 그냥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분들도 계시고요. 뭐 어떤 사람은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은 조약과 국제법규는 법률과 법규 명령 효력을 갖는 경우들이 존재하겠구나.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체결이 될 때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은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가질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규는 법률 또는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판례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안 사건이라고 되어 있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안의 내용이 실제로 조약과 충돌되는 경우가 발생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조약과 그 다음에 조례가 충돌이 된대. 뭐가 더 우선하나요? 조약이 우선하지 않겠습니까? 왜? 조약은 최소한 법률, 그 다음에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보다는 상위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약이 우선한다. 그래서 여기에 위반되는 조례는 당연히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요, 조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약이 뭔가 국민한테 침입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어디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부가 국민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면은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조약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디에 제소하냐면 뭐 WTO, 분쟁 해결 기구 이런 데에 소송 제기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키워드만 챙기시면 충분하시겠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불문법원이 있는 것이죠. 불문법원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관습법, 하나는 판례법, 하나는 조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불문법은 문서로 된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인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그런 것들이 법이 된 사례들을 바로 불문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적용이 된다?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활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습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관습법의 원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원칙들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관행이요. 즉, 일정한 습관들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겠고요. 이러한 습관들이 다른 국민들에 의해서 법적인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즉, 이 관행이 곧 법이다. 라고 일반 국민들이 인식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혹시 국가가 법이라고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에 논란이 있는데 판례는 국가 승인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두 가지.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행과 법적 확신 두 가지가 필요하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일정한 사실이 장기간에 반복이 되고 그래서 관행이 성립하게 되겠고 이 관행이 곧 민중들, 즉 대중들, 국민들에 의해서 법적인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을 관습법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관습법은 나와 있습니다. 사회의 법적 확신, 그 다음에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법적 확신이 없는 상태, 그건 관습법인가요? 관습법이 아닌가요? 관습법이 아니겠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실인 관습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실인 관습은 관행은 있지만 아직 법적 확신을 못 갖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으로서 인식되지는 아니하는 것을 사실인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필수라고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관행은 존재하고 있지만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가지고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 법령으로서의 효력은 없는 단순한 관행에 불과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국가의 승인은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고 한다는 점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행이 어디에서부터 성립이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약간 관습법의 용어가 달라지거든요. 한번 살펴볼 건데 관행이 만약에 행정부를 통해서 성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행정부가 국민한테 세금을 오랫동안 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부에 의해 가지고 관행이 성립하게 된 것이겠죠. 그리고 그 안 걷는 그 모습이 곧 법이다라고 국민들이 법적 확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관습법이 된다는 뜻인데 그때 이 관습법을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행정 선례법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선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행이 행정부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곧 법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해서 법으로 성립한 거, 관습법, 행정선례법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민중으로부터 관행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나 어부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은요.
50년 동안 국가한테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물고기를 잡아왔대요. 근데 행정부에서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 동네 사람들도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그것이 곧 법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대요. 그럼 그것 자체가 곧 법, 관습법이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관행 자체가 행정부에서 왔느냐, 민중으로부터 왔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는데 민중으로 오게 되는 경우에는 민중관습법.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뜻인 거죠. 자, 그러면은 행정선례법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행정청의 선례가 오랫동안 반복이 되어서 국민들이 법적 확신을 얻은 것을 행정선례법이라고 한대요. 판례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 4년 동안 면허세가 뭔지는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세금이 단 한 건도 부과된 적이 없었대요. 즉, 보세요. (2015년부터) 2018년 총 4년 동안 세금 부과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2019년도에 너 왜 세금 안 내니? 세금 부과. 줄여서 과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2019년도에 너 왜 과거에 세금 안 냈니? 라고 부과하는 거 말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왜? 행정부 네가 그동안 세금 부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근데 왜 지금 와서 과거에 내야 했었던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건 안 된다는 뜻인 겁니다. 왜? 관습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일에 적용시킨 것을 소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관습법은 소급 적용을 막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이나 세금 부과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것도 1년 3개월이나 지난 뒤에 4년간의 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분명히 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관행은 묵시적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너 안 거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세금을 안 걷는 모습 자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케이스죠. 4년간 세금을 한 번도 안 걷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조차 분명히 관행으로 성립을 할 수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묵시적으로, 명시적으로 세금을 안 걷겠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묵시적인 표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이러한 관습법을 국세기본법, 그다음에 행정절차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인정해주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시게 되면은 국세기본법에 대한 조문과 행정법에 대한 조문이 존재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소급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중적 관습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중적 관습법은 민중 사이에서 관행이 성립되어서 그 관행을 국민들이 법적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입어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어권, 원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A라고 하는 사람은 50년 동안이나 스스로 허가를 받은 적도 없고 국가에서 허가 받으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대요. 그런 경우에 50년 있다가 51년째 되는 해 너 왜 그동안 허가 안 받았니? 제재하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소급 적용시키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성립하느냐? 민중들 사이에 관행이 성립되었고 그것이 법이라고 인식하게 된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입어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두 번째가 유수사용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유수가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물을 사용하는 거. 그래서 예컨대 아무나 물 같은 거 퍼서 먹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허가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째 그냥 물 허가받지 않고 물을 퍼서 먹고 있대요. 그런 경우에 민중관습법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민중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행 어업권은 어업의 면허 없이 그 공유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바다, 호수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공유수면에서 오랫동안 계속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함으로 옴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권리로서 관습법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관습법도 당연히 사라지겠죠. 언제 사라지게 되냐면요. 보충적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문법이 충돌되는 경우, 성문법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관습법은 사라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은 성문법과 충돌되었을 때 사라지게 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판례법이죠. 판례법은요, 판사들이 내린 판결문이 곧 법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A라고 하는 사람이 B를 폭행했대요. C라고 하는 사람도 B를 폭행했다 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를 폭행해서 당연히 A는 처벌을 받았겠죠. 처벌을 받았을 때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A는 유죄.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판례가 곧 법이라고 한다라고 치게 되면은 이게 곧 법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당연히 C가 B를 폭행했잖아요. A와 비슷하게 때렸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법이 된다는 이야기는 C도 곧 유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국가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성문법들이 생기고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커먼 로우라고 하는 보통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문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례 구속성, 즉 판결에서 이미 내려진 것이 곧 법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두 번째로는 대륙법계 국가와 우리나라 국가요. 대륙법계 국가와 우리나라는 성문법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함부로 법원으로 인식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은 법원조직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보면은 당해 사건에서는 판례가 구속력이 있는데 비슷한 사건에서는 판례가 구속력이 없다고 해요. 무슨 의미냐면은 볼게요. A가 B를 폭행했습니다. 그래서 1심, 우리나라는 총 3번 재판 받을 수 있죠. 1심에서 무죄 나왔어요. 여기에 불복해서 2심을 제기했습니다. 무죄 나왔습니다. 그럼 3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당해 사건, 해당 사건, 그 사건에서 이 3심은 당연히 구속력을 갖겠죠. 그래서 1심, 2심은 당연히 3심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판례가 법원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당해 사건에서는 구속력을 갖는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당해 사건에서만큼은 구속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법원성이 없기 때문에 요거 가능할까요? 지금 3심에서 A가 유죄가 나왔죠. 그럼 C도 유죄가 나와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당해 사건, 해당 사건에서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겠고, 유사한 사건이라든가 동종의 사건에서는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 사건에서 C가 무죄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에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에서 내린 판결은 당해 사건에서만 구속력을 갖고 일반적으로 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종 사건, 유사 사건에서도 역시 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 판례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판례가 서로 다른 사안에 대해서 하급심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사안이 서로 다른 사안이요. 그래서 사안이 다를 때에는 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헌법재판소라고 혹시 알고 있으시죠? 헌법재판소도 판결을 내리잖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국세기본법
제7조. 예컨대 이런 법조문이 있다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의 90%를 세금으로 징수해야 한다. 이런 법 조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법 보면은 사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컨대 100만 원을 벌면은 90만 원을 세금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법,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법률이죠. 그런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이 법을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려서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세무서장이 나한테 세금 부과 같은 거 하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위헌이라고 하는 판결 자체는 당연히 법원과 그 다음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은 국민한테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법을 앞으로 적용시키지 못하게끔 다른 국가기관들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결문을 보시게 되면은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다른 국가기관이 기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헌법 해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법률 해석. 법률 해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위헌이라고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판사들끼리 다투고 있습니다. 이 법은 위헌인 것 같은데? 이 법은 합헌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다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법률 해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사는 이거 해석을 하다 보니까 위헌인 것 같아. 해석을 해보다 보니까 합헌인 것 같아. 이렇게 법률적인 해석을 하겠죠. 즉 최종적인 판단하기 앞서서 내리는 법률의 해석, 이런 것들은 구속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은 구속력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왜? 최종적인 판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적인 구속력이 있지만 그 중간에서 내리는 법률 해석 같은 것은 최종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조리는 쉽게 말해서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 같은 것이 마음대로 막 적용되면은 좋을 것 같나요? 절대 그렇지가 않겠죠. 법은 상식대로 적용되는 게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을 그냥 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게 되면은 사물의 본질적 법칙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조리는 상식이다. 그리고 법에서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조리도 분명히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데 어떤 효력을 갖느냐? 상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뭐가 상식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해석하면서 원리들을 추출을 해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조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리는 어떤 효력을 가질까? 당연히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따온 원칙들이 바로 조리이기 때문에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도 있다.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낼게요. 조리에 위반되는 법률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조리에 위반되는 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리는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조리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배운 거를 요약을 할게요. 첫 번째, 불문법과 성문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불문법은 성문법을 보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법과 불문법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성문법이 우선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성문법에 뭐가 있었냐?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요. 그 다음에 조약이 있었죠. 그 다음에 국제법규가 있었습니다. 조약과 국제법규는 어떤 효력을 갖는다? 법률 혹은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불문법을 살펴봤는데 불문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관습법, 그 다음에 판례법, 마지막으로 조리가 있었었는데
관습법은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원리가 성립합니다. 첫 번째는 관행, 그 다음에 법적 확신이요. 관행은 두 군데를 통해서 얻어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행정부 혹은 민중, 행정부에서 얻어진 관행을 행정선례법, 그래서 행정선례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민중으로부터 얻어져서 관행이 성립되게 되면은 그리고 그것이 법적 확신을 받게 되었대. 그런 경우에는 민중관습법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표적인 어업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리라고 하는 것인데 조리는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문의 본질적 법칙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행정법에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불문법이다. 근데 이 조리는 어디서 추출을 해왔냐? 헌법을 해석하면서 추출해왔다. 또 예외적으로 어떤 특정한 법을 보면서 추출해온 경우도 있다. 헌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리에 위반되는 법률을 만들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조리에 위반되는 행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다음 시간부터 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복습 꼼꼼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